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두 번의 충격은 더 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닥은 다졌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그 시장이 맞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에 근황 어떠신지라 저는 사실 대표님 근황을 오랜만에 TV에 출연하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최근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 라디오스타 식의 토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저도 그렇게 김작가 TV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진행자도 돈이 많이 들고 왜냐면 진행자 많잖아. 패널도 많고 카메라도 많고 찍어주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튜브에서 하기에는 가성비가 맞지 않다. 힘들죠. 네, 그리고 진행자의 역량도 그렇고. 조용히 먹이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죠. 요즘 그 라디오스타 오랜만에 예능에 네, 나갔었고. 조회수도 많이 나왔던데요. 네, 예능에 나갔는데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네네.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네. 하는 것과 지상파에 나가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네. 그 전에 나갔던 이제 돌싱포맨이라는 프로그램 네. 나가서 너무 수식어가 한쪽으로 100억. 그러니까요. 예, 그 내가 100억 있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쓰더라고요. 썸네일에 넣지 거기 말라고. 썼으니까. 네, 썸네일에 넣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이슈몰이를 위한 유튜버들의 마음은 그렇죠, 제가 잘 그렇죠.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지상파로 보시는 분들 불편하진 않으실까요? 그리고 현 상황이 그렇게 뭐 경제적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용기 내서 네.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나가서 그렇죠. 책 홍보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열심히 또 오랜만에 예능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느낀 게 예능을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옛날에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사실 떠난 지가 좀 꽤 됐잖아요. 아니 진짜 웃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웃길 수 없는 질문들이 재테크, 나오고, 예. 주식, 뭐 그렇죠. 어떻게 하고 좀 부동산. 쉽고 재미있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로 약간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좀 괴리감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쉬었나 싶. 개그맨보다는 지식인 쪽에 이제 좀 포지션이 바뀌시는 듯한 느낌. 지인 그냥 지인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제가 최근에 듣기로 어느 대학 교수로 임명되셨다고? 이번에 제 모교예요. 목이 어디죠? 가톨릭 관동대라고 관동대였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경제 개념에 대해서 좀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제의를 수락했고 열심히 학생들에게 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쉽고 재밌게 좀 잘 설명해 드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그맨 황현희 대표님과 사실 이제 알게 된 지 몇 년이 좀 됐고, 네, 그리고 사석에서도 뭐 밥이나 술도 마시고 하면서 뭐 여러모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딴 건 몰라도 이제 재테크 부분에서 이 대표님이 이제 바닥은 참 기가 막히게 잘 찾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죽어라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바닥이 아닐 때는 정말 안 사시더라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단톡방도 있고 개인 톡도 있는데 3월 11일에 저랑 이제 다른 분 있는 단톡방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오랜만에 잠 못 자게 만드는구만. 아마 떨어지는 장이었겠죠. 뭐 그래서 본인 주식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싸지는 자산을 살 수 있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한번 사놓고 그냥 계속 보지도 않거든요. 또 이전에 처음에 출간하신 비겁한 돈이라는 것도 그런 비겁한 돈이라는 게 이제 제목은 좀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싸게 사는 타이밍을 찾는 분이니까 비겁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대급 기장이 열리는 기분이로도 3월 10일에 얘기했고 26일에 테슬라 진짜 조금밖에 못 들어서 아쉽다 뭐 이런 코멘트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지금 미국 주식도 확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표님 이번에 촬영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오늘 와서 할 얘기가 사실은 당연히 명확했겠죠. 사야 된다. 뭘 사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하려 했는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오늘 진짜 그 많은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왜냐면 좀 중급 이상 분들은 뭐 알아서 잘하시겠고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뭔가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4월 10일 폭등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나스닥이 12% 상승했고 나스닥 12%면 여러분 지수가 12%면 개별주는 뭐 역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장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미국 주식 한번 가볍게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아니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뭐 게임 이론에서 뭐 치킨 게임이 벌어졌었고 뭐 관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면서 정말 그 양쪽에서 차가 그래 한번 밟아봐 해가지고 한번 그래 부딪혀보자 맞아 그래 해 한번 해봐 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약간 방향을 틀어버리고 유예를 방향을 튼 이유를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타당성을 이제 창피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너 졌어가 안 되려고 관세를 유예하면서 엄청나게 폭등한 상황. 네. 그 상황을 우리가 어젯밤에 네. 어제 나스닥에서 만났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황은 명확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안하죠, 사람들은.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사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도 관세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것을 맞아요. 또 경험을 해봤는데 아니 그때 경험해봤는데 아니 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또 막상 닥치니까 무섭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주식이 그렇게 폭락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잖아요. 뭐 네. 주식 살 때 뭐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사면 돼.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후로 사면 되지. IMF 이후로 사면 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또 그 상황에 닥치니까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오를 때 사는 게 쉽지. 그렇죠. 떨어질 때는. 오를 때는 그냥 뇌절하면 되거든요. 그냥 따라가면 된다.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네. 가자를 외치지만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저 역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저 역시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다가 굉장히 폭등을 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관세 때문인 건데 그 부분이 좀 해결됐다고 보시는지. 그 플러스로 자, 그러면 이제 이 폭등한 지금 이게 잠깐의 반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무슨 캐시라고 하죠?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났어. 캐시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고양이. 예. 데드캣. 데드캣 바운스. 그렇지. 캣. 캐시가 하나도 안 캐시. 들어가. 캣이라고 말하는 거야. 고양이. 그렇게 또 제가 들어가네요. 어저께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 이게 반등을 해서 더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잠깐 이제 반등하고 다시 좀 주저앉는 건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출연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방송 출연은 아예 다 안 했어요. 네, 실제로 아예도 안 했고. 근데 많이 올 텐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장을 들여다보다 진짜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진짜 빨려 저희가 들어가는. 지난주 주말에 같이 아침 마라톤을 뛰기로 했는데 아침 7시인가 6시에 김 작가 미안한데 내가 미국 증시 본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 너무 밤을 샜다. 마라톤 못 뛰겠다 하더라고. 거의 7일 밤을 잔 건지 잔 시간이 그러니까 잠깐 선잠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다 다시 일어나서 장 보고 다시 잠들고 책 읽는 소리 들으려고 이어폰을 꽂아놓고 제일 크게 해놓고 자다가 책 읽는 소리 내면 깨고 막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제 책에서 말했던 비겁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 맞습니다. 이 지점이 확실히 맞습니다. 빅스 지수가 지금 50이 넘어섰어요. 빅스 지수가 50이 넘어가는 케이스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근래에 넘어갔었던 건 2020년 코로나 때였던 거죠. 이때 넘어갔다면 사실 이 두 개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이 지점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수를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뭡니까? 이때는 무조건 샀어야 된다라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무조건 샀어야 되는 이 상황도 굉장히 좀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이번에 엄청나게 하락하고 갑자기 급반등했다는 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바닥은 다졌다. 바닥은 다졌다. 네, 바닥은 여기가 바닥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고 앞으로 한두 번의 큰 하락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될 때쯤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어느 정도의 횡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의 횡보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갑자기 방향키를 틀어서 한 놈만 죽일 거야 라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중국 그래 너만 내가 가만 안 놔둘게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10% 관세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지만 아직 사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지금 오히려 중국은 지금 뭐 100%가 넘는 관세를 때린다고. 오늘 얘기한 게 125%인가요? 이전이 104%였고 한 대씩 치고 받았잖아요. 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 관세 이만큼 누가 할 거야? 그럼 너도. 그럼 너 이렇게 할게. 그럼 너 먹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교 1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나타나서 야, 다 눈 깔아. 이러는데 뜨고 있어. 예. 저 밑에 일단 다 저쪽에서는 뭐 베트남 이런 쪽에서는 눈을 깔라뇨. 그냥 엎드려 뻗쳐 하겠습니다. 0%가 세. 엎드려 뻗치고 갑자기 저쪽에서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도 0%가 세. 재료로 가시는 거 어떨까요? 이거 한국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형님 저는 그냥 방위비도 좀 더
내는 게 어떨까요? 막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 중국 한나라가 뭔데? 약간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눈 안 깔아? 너 나와봐. 그러면 한 대, 아유, 맞는다 이러면 때려봐. 그래서 한 대 콱 박았더니요. 그러면 아유,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격화되고 있는 상황, 네. 나머지는 다 숨죽여서 그 네.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 이제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이면은 한두 번의 충격은 더 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닥은 다졌다. 이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떨어진 칼날을 맨손으로 잡기는 정말 우리 초보의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지면 조금씩 장기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니까 제 전제가 있어요. 단타를 치신다거나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관심은 있으나 너무 겁나서 못 하셨던 분들은 이런 역대급 기회의 장에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그 시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가지고 있는 돈을 5개로 쪼개서 분할 매수 들어가게 맞습니다. 더 겁이 납니까? 더 겁이 나면 가지고 있는 돈을 10개로 쪼개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 겁이 납니까? 그러면 개별 종목을 하지 마시고 지수를 사시면 됩니다. QQQ라든가, QQQ도 비싸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QQQM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QQQM이 수수료가 좀 더 싸니까. 더 겁이 납니까? 그러면 나스닥 100이 많이 빠졌으니까 스파이, S&P 500 지수를 사시면 됩니다. 요렇게 차근차근 접근하시다 보면은 1년만 이 상황에다가 어느 정도 나의 돈이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시면 1년 뒤에는 최소한 지금 빠져있는 상황까지는 올라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한번 이 비겁한 지점들, 제가 항상 비겁한 지점이 오면은 말씀드리러 나온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좀 반등해버렸으니까. 네, 반등을 어제 갑자기 나서서 12%가 상승해서 약간 아침에 카톡 보냈잖아요. 그래서 야, 김새다. 야, 오늘 내가 정말 오랜만에 김작가 TV 조회수 올려주려고 정말 좀 이런 시장에는 초보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날이 참 촬영하기 좀 애매한 게 이미 할 메시지는 바닥 찍었다. 사야 된다 이건데 이제 이미 올랐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댓글에 저희는 이미 처음부터 이거 커뮤니케이션 다 했기 때문에 알지만 어떤 메시지를 할지 이미 올랐다. 너 또 뒷북 치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이렇게 상황이 없었을 때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나왔으면 더 좋겠는데 이미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한두 번의 기회는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번에 약간 좀 저런 부분들을 건드렸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뭐 한 대씩 치다가 야, 눈 깔아. 안 깔래? 뭐 죽을래? 아니요? 안 죽을 건데요? 막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한 대 치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얘도 같이 주먹을 뻗은 거죠. 근데 중국의 주먹은 뭐였냐면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럴 것이다라고 대충의 짐작은 간다라는 건 채권이에요. 채권. 미국 채권을 중국이 거의 전 세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미국 채권 중에서 한 10% 정도는 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채권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4.5%를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4.6인가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미국이 잠깐만, 얘도 나 때릴 수 있겠네라고 해서 갑자기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10% 관세를 끝내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킥입니다. 중국이 이제 한 대 때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의 크기를 키운 것은 아닌가. 그 약한 고리,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약점이 결국엔 채권과 금리이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은 거죠.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털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어차피 목표는 중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새우들, 고래 싸움에 다른 새우들만 줄 세워놨었지 목표는 어쨌든 패권 전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럼 중국이 약점을 찾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채권을 뭐 중국이 던졌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군가는 계속 팔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 파는 거야? 라고 계속 좀 집요하게 저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채권을 계속 던졌습니다. 이 채권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채권이 우리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이 100만 원짜리 채권입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여러분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사면 5만 원 이자로 드릴게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에서 갑자기 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90만 원에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물량이 폭발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 90만 원에 사도 5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5.5%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채권의 가치도 별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 맞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채권을 던졌을 때 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대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운전대를 급하게 꺾은 것은 아니냐, 이 치킨 게임에서. 라는 생각이 우연듯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이런 지점들도 한번 좀 알아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요 지점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간세가 패권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좀 좁혀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더 심하게 싸우면서. 결국 증시는 결국에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을 이길 수 있는 학문은 심리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보다 코로나 때가 더 심리적으로 안 좋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때가 더 심리가 안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어떻게 합니까? 셧다운하고 갑자기 바이러스가 돈다고 하고 자, 전 세계 다 문 닫아 샷다 내려. 지금 뭐 이제 경제활동 다 정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 계속 마스크 기억나시죠? 마스크도 못 구해서 난리 나고 약국에 줄 서 있고 이런 식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공포가 왔고 그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는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금융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금융위기. 갑자기 무슨 뭐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세계 뭐 몇 위 안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하고 연쇄적으로 뭐 부도 얘기가 나오고 엄청난 막 사람들이 막 일자리를 잃고 난리가 나는 그 상황.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올라올 거냐. 그만큼 시간이 올라오는데 길게 됐죠. 근데 이번 일은 처음에는 이 뭐 하는 거야? 에이, 야 이거 하나보다. 이렇게 때린다고? 50%를 또 때린다고? 그 104%가 120%가 넘는다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 두 사람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이 결론은. 트럼프 풋이랑 파월 풋입니다. 이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법과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나와 있었어.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정보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CNBC 방송에서 누군가가 한번 흘렸다가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주식이 마이너스에서 한 1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유예 정도만 나와도 이건 바로 10% 정도 반등은 가능한 분야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90일 동안 이제 유예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협상하자고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이 위기, 완벽한 위기는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됐다.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은 정말 뭐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곳은 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더 내려와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뭐 심각한 위기가 나와서 뭐 중국과의 싸움에서 미국이 질 수도 있대. 야 미국이 이렇게 세계 1위를 뺏기나 라고 위기가 나온다면 이제 뭐 역전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나오는 무슨 여러분들 경기 침체입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라 오히려 이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금리 올려, 금리 내리지 마, 금리 올리고 금리 내려.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갑자기 올리면 갑자기 두 번째 충격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건 맞출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요 정도 특별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바닥은 형성돼 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왜 눈에 보이니까 리스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 결과가 눈에 보이고 상황적 자세가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초보 이제 미국 주식에 도전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위아래 살짝만 열어두시면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은 좀 열어두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두 가지가 관세 유예랑 금리나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절반 이상의 54%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트럼프 도대체 관세 정책 왜 이렇게까지 뭘 위해서 펼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 정치색이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보수주의자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보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게 보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대의 이 위기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은 미국에서 다 떠나는 상황이고 제조업을 미국에다 해도 뭐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임금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다 떠난 건데 그걸 다시 오게끔 만든다. 사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의미인데 약간 생떼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모든 패권을 중국이 다 가져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오는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트럼프 쫄?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우, 쫄았네. 아니, 마지막에 이건 뭐 핸들 꺾은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치광이 전략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 정말 미쳤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사실 짖는 개는 물진 않거든요. 네. 짖는 강아지는 마지막까지 뭐 물거나 그렇게 해를 가하진 않아요. 그냥 나한테 오지 마라고 약간 소리치고 있는 건데 요 싸움에서 정말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진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좀 세게 더 밀어붙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롬 파월 금리 얘기 주셔서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얼마 전에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향후 몇 분이다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코멘트도 했는데 미국의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5월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다음에 네. 5월에 발표가 있겠죠. 근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은 이쯤 되면은 한번 좀 인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잘못 여기서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파월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정말 안 좋은 연준의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채권을 계속 던져서 채권 금리가 만약 오른다면 그때는 연준이 나설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그때 시작, 그러니까 더 큰 위기가 온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아마 5월에는 없고 6월 뭐 당분간은 없지. 그러니까 연말로 이제 뭐 정해져 있잖아요. 뭐 몇 번 하겠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떨어질 때 특히 빅테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굉장히 또 많이 반등했잖아요. 네. 왜 빅테크가 그렇게 변동성이 컸던 거예요? 그럼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게 사실 지난번에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군가 했잖아요. 많이 이제 했죠. 그게 바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가 사랑하는 형님인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그러면서 유일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잖아요. 다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만들어두고 지금 너무 고평가다. 버핏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버핏 지수라는 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나스닥에는 어울리지 않고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지수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애플을 다 정리했었고 현금화 시켜놨던 상황에서 AI의 고평가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만큼 오른 만큼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부터 많이 빠지겠어요? 나스닥이 빠지겠죠. 뭐 언제까지 오를 겁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가야 리셋이 한번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김 작가님한테도 카톡 보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웰컴 투 부의 재분배 월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듯이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여기서 렛츠고 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그때 지금 많이 떨어질수록 또 반등세도 있을 수 있다. 결국에 주식을 끌어가는 것은 저는 빅테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AI 쪽에서 뭐 테슬라 이제 자율주행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든가 이런 주식이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이 오를 수 있다. 많이 또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많이 오를 수 있다. 그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 더 많이 떨어졌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AI 버블이 터진다라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저는 AI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이게 버블이 끝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게 사실 뭐 버블 논란, 저는 주식 투자를 이런 비겁한 지점들 누가 봐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평상시에는 주식을 그냥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기사를 보거나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지수를 보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들여다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지금 AI는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그 뭐가 시작됐습니까? 그냥 지금 반도체 팔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고성능 AI 반도체 칩을 팔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초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판을 까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칩을 어디 회사에서 많이 사고 어느 회사에서 이런 걸 많이 사고 AI를 하려고 하는지만 엿볼 수 있는, 지금은 수익 날 수 있는 게 거의 엔비디아랑 메타밖에 없어요. 메타는 이제 광고 돌리니까. 메타는 실제로 AI로 광고 돌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받게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사칭 광고 뭐 AI로 하니까 뭐 사람이 걸러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칭 광고가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럼 광고 수익으로 낼 수 있는 이제 수익들, 그러니까 AI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잡히진 않고 이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회사는 엔비디아랑 메타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게 버블이라면 옛날에 막 야후닷컴 생길 때 잘했어 라이코스 뭐부터 시작해서 엠파스 뭐 네오 드리미즈부터 시작해서 아이러브 스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세이클로 뭐 이렇게 닷컴이 굉장히 막 활기치고 있을 때 막 너도나도 닷컴만 붙이면 뭐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짜로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대.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을 때 거기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 상황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그 판을 깔고 있는 시대고, 이제 거기와도 비교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챗GPT만 써봐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놀랐거든요.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아무도와의 아이디어 회의를 안 합니다. 얘랑만 합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성향을 이제 다 알고 있고,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지금 정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한 거야? 뭐 여태까지 몇 퍼센트 하락한 거에 대해서 딥 리서치 한번 돌려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들. 역대 그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정고점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회복한 시기는 어떻게 돼? 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저는 거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품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어느 정도 너무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만 이렇게 좀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AI 쪽만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이다.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장 주식시장에서 용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가 뭐냐면, 뭐만 얘기했다면 경기 침체다, 뭐만 얘기했다면 버블이다. 저는 이 말은 부동산 쪽에서는 서울 아파트 폭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 경기 침체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그거 생각하면 투자 못합니다. 경기 침체 생각하면 지금 다 팔아서, 그리고 지금 이번 관세 게임에서 중국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 팔아서 중국 주식 사시면 되고, 그분들은 기다렸다가 인버스 하시면 돼요. 그럼 맞잖아요. 경기 침체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항상 근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경기 침체 뭐만 나왔다면 경기 침체.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사실 저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경기 침체 얘기를 안 그래도 그때도 묻더라고요. 이게 뭐 최고의 화두니까. 경기 침체 될 거 아니라서, 경기 침체는 그렇게 경기 침체도 언론에서 떠들어서 드디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도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도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금리를 급하게 내려가지고 그때 유동성을 확보하고 뭐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까발려진 위기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든가, 관세를 저렇게 때린다고? 뭐 이런 위기들이 와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폭락의 시작이지, 자꾸 뜬구름 잡는 거는 저는 투자자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대요. 올 수도 있대. 몇 퍼센트래.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언젠가 폭락이 될 거야. 이렇게 저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하면 투자 못하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어떻게 담습니까?